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호박님들께서 주신 여러가지 질문들, 재밌는 댓글들 모아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기는 하지만 가끔은 여러 호박님들과 이런 얘기들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몇 개 추려서 오늘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박주가리는 잎이 찢어지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왜 이런 물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식물을 이렇게 잎을 뜯어보거나 줄기를 잘라보면 유액을 내뿜는 친구들이 있죠. 박주가리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고들빼기 종류들도 보면 하얀색 유액을 내뿜고요. 그리고 애기똥풀이나 피나물 이런 친구들은 노란색 유액이나 빨간색 유액을 내뿜는데, 그런 유액은 대부분 가해하는 곤충들,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들빼기 잘 먹잖아요. 물론 애기똥풀은 먹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먹어도 괜찮은 이유는 사람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적은 양, 소량의 그 물질을 먹는다라고 해서 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 크기가 매우 작은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섭취하는 양이 치사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주갈이나 고들빼기나 상추나 이런 친구들이 내뿜는 그런 유액을 먹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곤충들이 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추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추나 가지나 배추나 이런 채소들을 길러보면 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 희한하게 상추는 벌레가 거의 안 끓잖아요. 그 이유는 상추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유액에 있습니다. 그 유액이 곤충들이나 벌레들한테는 독성분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액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것 중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침엽수림에 가서 건강에 좋다라고 산림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피톤치드를 많이 마셔서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피톤치드는 좋은 물질이 아니라 독성 물질입니다. 그게 파이톤사이드라고 해서, 파이톤은 식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이드는 우리 살충제, 살균제 할 때 그런 뭔가를 죽이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톤치드라고 하는 말은 식물이 내뿜는 독성 물질입니다. 식물이 자기들을 가해하는 작은 곤충들이나 미생물들을 막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해가 되지만 우리같이 덩치가 큰 경우에는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피톤치드를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의 결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피톤치드를 들여 마시면 더 건강해지는데, 아주 작은 곤충들이나 균들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그런 물질들을 내뿜으면 그 숲에는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만드는 그런 독성분들을 우리가 피톤치드처럼 잘만 이용하면 인간에게는 매우 유용한 그런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방제하기 위해서 쓰는 화학약품들을 대신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물질들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 이름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강아지 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수크령 아닌가요? 암크령은 결초보온의 주인공 풀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수크령은 강아지 풀하고는 상관없는 종류입니다. 물론 같은 벽과식물이긴 하지만 강아지 풀하고는 좀 다른 종류예요. 생긴 게 이제 큰 강아지 풀처럼 생기기는 했죠. 그리고 암크령 또는 암그령이라고 하는 식물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크령하고 그령하고 이름이 좀 엄밀히 따지면 하나는 크령이고 하나는 그령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게 발음 때문에 수그령이 수크령이 됐다라고 받아들여서 둘이 매우 가까운 식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령하고 수크령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연관지어서 수크령이 있으니까 그령을 암크령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짝 짓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초보온의 주인공이 근령인 건 맞습니다. 근령이라고 하는 벽과 식물이 우마차가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들길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물 둘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그 결초보온에 나오는 그 식물이 근령인 건 맞는데, 수근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암근령이라고 하는 식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산불 피해지 복원 시에 소나무나 전나무를 심는 이유는 뭔가요? 산불이 나기 전 우점했던 식물을 심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산불에 강한 굴참나무나 이런 참나무를 심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산불이 난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어서 숲을 복원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산불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지나갔느냐, 그리고 원래 그 산의 토양의 조건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심기 어려운 나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산불이 난 곳의 토양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산불이 한번 크게 휩쓸고 지나가면 땅 위에 있는 식물들만 죽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던 미생물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식물들이 살아가려면 그 미생물들과 균류들이 꼭 필요합니다. 식물들한테 꼭 필요로 한, 제일 먼저 필요로 한 영양 요소인 질소를 누가 만들어주느냐면 미생물들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크게 산불이 나면 토양의 미생물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질소를 공급해 주기가 어려워져요. 균류는 땅속에서 식물 뿌리와 뿌리를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식물 뿌리를 완전히 감싸서 그 뿌리 주변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식물이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균류가 큰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식물이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균류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 친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냥 불이 가볍게 지나갔느냐, 아니면 그 친구들이 크게 피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큰 산불이 났다라고 하면 아무 식물이나 심어서 살 수 없습니다. 매우 척박한 토양이 된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게 콩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산불이 나고 나면 맨 처음에 빠르게 숲을 덮는 친구들 중에 쌀이 종류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콩과 식물이다 보니까, 콩과 식물은 공통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미생물 공생체를 뿌리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미생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뿌리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과의 공생관계를 이용해서 스스로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 나고 나면 빠르게 이 콩과 식물들 중에서도 관목류인 쌀이류들이 그런 토양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림 녹화할 때 많이 썼던 나무 중에 아까시나무가 있잖아요. 그 아까시나무도 콩과 식물이거든요. 우리나라 숲이 황폐화되고 민둥산이 그 시절에 우리나라 산은 산불난 산하고 매우 유사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살 수 있었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가장 적합한 나무가 아까시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시나무를 많이 심었던 겁니다. 산불지도 그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소나무를 많이 심느냐? 소나무가 그나마 척박한 곳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불 나는 곳에 소나무도 심어보고 참나무도 심어보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심어보면 그 중에서 제일 잘 살아남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많이 심고요. 또 하나, 굴참나무나 참나무류들이 산불에 강하기는 하지만 묘목을 대량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심는다고 해서 또 잘 산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곡부나 이렇게 토양의 양분 상태가 좀 양호한 곳에서는 심어도 잘 살아남는데, 매우 건조한 사면이나 능선부나 이런 쪽에 가면 소나무 외에는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심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산불난 지역의 산
산주들께서 소나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소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전나무를 심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대관령 지역의 전나무를 산림청에서 시험적으로 조림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매우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 그 연유를 좀 알아봤더니 전나무가 굉장히 통직하게 굵게 잘 자라는 나무잖아요. 목재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나무를 베어보면 내부가 잘 썩어요. 그래서 목재 가치가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산림청에서도 아마 맨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었는데 내부 부후라고 하는데 안쪽이 잘 썩는 흑성들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심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나무는 잘 심지 않고요. 보통 소나무를 많이 심고 토양이 좀 허락한다라고 하면 굴참나무나 이런 참나무 종류들을 심어서 그 다음 산불을 좀 예방하는 형태로 목적 수종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제작한 영상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최근에 읽고 있는 나무 관련 에세이에서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나무의 어떤 모습을 자살 시도라고 이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양성장과 생식성장이라는 표현도 알게 됐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나무가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에세이에서 나무를 의인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나무가 자기 생명을 그냥 포기하는 자살을 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체 전체가 죽는 자살은 잘 모르겠고요. 그거 말고 세포 수준에서의 괴사는 합니다. 그건 뭐 꼭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요. 그리고 영양성장과 생식성장, 정확히 얘기하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식물의 기관을 크게 두 기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나눠볼 수 있죠. 영양기관은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한, 본인이 살아가기 위한 기관입니다. 뿌리, 줄기, 잎, 이게 이제 영양기관이고요. 생식기관은 후손을 남기기 위한 기관이 생식기관이에요. 꽃과 열매가 대표적인 생식기관이죠. 그래서 영양기관이 생장하는 그런 생장 단계를 영양생장이라고 하고요. 생식기관을 키우는 단계를 생식생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식물에서는 영양생장이 먼저 일어납니다. 영양생장이 먼저 일어나서 양분을 충분히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특히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생장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 다음에야 겨우 생식생장이 일어나요.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야 큰 나무들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첫 10여 년 정도는 영양생장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확보가 되면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 단계가 생식생장으로 접어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본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생식생장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을 먼저 피우고 그 다음에 잎을 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석산 같은 경우에 꽃을 먼저 피우고 그 다음에 잎을 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식생장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죠. 나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단기간으로 놓고 보면 긴 나무의 생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해만 놓고 보면 생식생장이 먼저 일어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꽃을 먼저 피우는 나무들이 그렇죠. 목련이나 개나리 같은 경우에 잎을 틔우기 전에 먼저 꽃부터 피우잖아요. 그 경우에는 생식생장이 먼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생장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식생장이 먼저 일어나느냐 영양생장이 먼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꽃을 먼저 피우느냐 아니냐라고 판별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호박님들께서 보내주신 좋은 댓글 가지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앞으로도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식물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아는 질문일 수도 있고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는 건 좀 더 공부해서 모르는 건 더 깊이 공부해서 재미있게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